얘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있고 땅은 있어요. 땅은 등기가 쳐져 있겠죠. 그럼 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건데 아직 안 지었어. 이제 앞으로 지을 예정이에요. 그럼 이 예정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칸을 지을 예정이에요. 10칸을 지을 예정이에요. 10칸을 지을 건데 이거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칸을 지어서 각자 한 사람한테 따로따로 팔 건데 아직까지는 없어.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다 짓기 전에 미리 파는 거를 분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물건이 뭐죠? 이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지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생길 거지만 아직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없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서류상. 근데 등기라는 거를 칠 수가 없잖아. 건물이 없는데 등기를 어떻게 쳐? 그렇죠? 계약금을 넣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할 때, 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주장을 할 때,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라고 주장을 할 때에는 그냥 내가 거기서 살고 있고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땅 문서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만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건물이 없단 말이죠.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한 이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건물의 1010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분양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양을 미리 받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등기를 칠 때 내가 여기다 등기를 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권리적으로 물건하고 채권이 나눠지는데 또 다른 걸로 볼게요.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부동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주요. 네.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파트 있고요. 빌라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가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우리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부동산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이 부동산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 부동산에 최대리님 혹시 아세요? 부동산을 지금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은 주택수입니다. 주택수.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인가요? 주택이죠. 빌라는 주택인가요? 땅은 주택인가요? 땅은 주택이 아닙니다. 상가는 주택인가요?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주택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세금 때문에. 그냥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세금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면 안 돼요. 나 1주택자라 주택에 포함되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세금 때문에 이 주택수가 예민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부동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를 내고요. 그리고 처분할 때 양도세를 냅니다. 맞죠? 예. 그럼 여기서 보유세는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세금이 있어요. 자, 그럼 취득세 먼저 볼게요. 취득세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주택의 세금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왜? 가액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5억 원 미만은 몇 프로, 10억 원 이상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액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세율이.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야 되는 건 있습니다. 2주택부터는 8%입니다. 취득세가. 내가 1주택자야. 근데 새로운 오피스텔을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을 해. 새로운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죠. 이러면 취득세가 8%입니다. 근데 내가 두 개 주택이 있어. 내가 2주택자야. 근데 또 아파트를 새로 삽니다. 그러면 12%입니다. 3주택. 자, 주택이 아닌 거는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20개든 100개든 동일하게 4.6%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비쌌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용 주택의 취득세는 뭐 6억 원 미만은 아예 비과세였고 뭐 9억 원 미만은 뭐 0.8%, 뭐 1.2%, 뭐 비싸봤자 2.몇 프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4.6% 당연히 비쌌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유세가 중요한데 재산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가액에 따라서 하면 돼. 중요한 건 이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요 주택과 땅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야. 그럼 상가는 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 상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율만큼의 토지 지분은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무튼 주택과 땅은 플러스가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있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은 나는 12억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이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세율은 6%입니다. 매년 내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반포동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산 것도 아니야. 옛날부터 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른 것 뿐이야. 근데 오피스텔을 하나 잘못 사면은 세금을 8천만 원씩 줬어요. 자,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주택수랑 관련된 거는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2주택자부터는요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는데 최대 세율 75%까지 나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반포동에 사는 사람, 실제 제 손님 얘기인데요. 그냥 옛날부터 한 3, 40년 전부터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받아놨던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20억짜리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전세를 주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임시지가 현실화율도 많이 올라가지고 재산 합산이 3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달에 진짜 8천만 원씩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그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라 그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처분을 하려고 내놨어. 그랬더니 취득 가액이 5억, 6억으로 잡혀요. 그때 당시. 네. 근데 이걸 팔면 2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5억에 75%는 아니고 한 60 몇 프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한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전세만 준 거야. 실거주 요건도 못 가졌고, 그죠? 2주택자라는 이유로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동산 재테크가 내 재산을 불리는 용도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모순을 피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고 재테크를 하는데
내가 재테크를 한 부동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할 텐데 아파트는 예외예요. 왜? 실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받쳐주고 무슨 실수요가 있죠? 무주택자들. 무주택자가 아직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외예요. 다만 대출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대출이 지금 40%밖에 안 나오죠. LTV가.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투자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죠. 이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장점은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아파트는 LTV가 40%였죠. 얘는 최소 80%입니다. 80에서 90%. 저는 105%가 나온 현장도 봤습니다. 성수동에서 5억짜리인데 얼마 나왔지? 5억이 넘게 나왔어요. 대출 5억 2, 3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80에서 9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아파트 투자 갭 투자 많이 했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9억 끼고 1억만 투자해가지고 사놓고 시세 차익 보고 팔고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자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서 갭 투자였는데 그게 지금 지식산업센터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전세는 아니고 대출이지만 월세를 받잖아. 아파트는 월세를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지금 투자 트렌드가 아파트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뭐냐? 뭐 대출 잘 나오고 주택수 포함 안 되고 다 좋아. 그럼 지식산업센터가 뭔데? 자,